Preview. Preview. 네, 최근의 부동산 향방과 트렌드를 알아보는 부동산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동산 이슈 브리핑의 히어로 우리 이준호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이슈 브리핑이 이제 2월 중반을 향해서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어떤 집값과 대출 금리 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네. 부동산 향방과 정책 또 3월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요번 주는 또 어떤 트렌드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좀 풀릴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3월달 앞두고 있는 대선에 어떤 홍보전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3월 지나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좀 국내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국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금리라든가 경제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좀 더 위축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면 또 국내 시장에 영향이 미쳐져서 지금 부동산 시장까지도 연결돼서 전반적인 경기 위축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어서 이럴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제 전반적인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한 또 영향을 끼치기 그럼요. 때문에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 브리핑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브리핑입니다. 한은 주택가격 오르면 고령층 은퇴 확률도 높아져라고 나와 있는데 네.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은퇴 확률이 높아진다고 네. 하는데 참 이게 그만큼 어떤 노후 보장이 되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게 좀 잘 믿는 통계인데 통계라기보다 보고서입니다.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담당 연구원들이 가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는데, 이번에 낸 보고서 내용들은 이제 최근에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서 경기가 조금 뭐 동시에 좀 인플레이션도 나오고 해서 경기가 좀 활성화가 더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는 시점에서 항상 노년층들의 은퇴가 같이 이루어지는, 아마도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자산을 은퇴할 때 보면 자기의 연금으로 생각하는 그런 뭐 마인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급격히 올라간 최근 어떤 2, 3년 동안에 이게 노년층에서의 은퇴 현상들이 좀 나오면서 자산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 자산 자체를 현금화해서 쓰는 뭐 이런 문제들도 좀 생기고, 뭐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은퇴 연령이 좀 나오시는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앞으로 자산 가치가 높은 분들일수록 은퇴가 빨라질 뿐더러 네. 어떤 노동력이 또 많이 줄어들 텐데 이게 사실 어떤 투자나 다른 분야로의 업종 변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 또 특히나 이제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고령층의 은퇴가 갖고 왔을 때 이 노동력의 상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지금 고령층도 그렇지만 젊은 층의 노동력들도 많이 없는데 자산 가치가 벌어진 상태에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감소가 갑자기 온다면 벌어놓은 자산 대비 일하지 않는 부분, 결국은 사회 구조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침체로 갈 수 있는 길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항상 그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들이 기반에 깔려 있는데 자산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소위 주머니가 넉넉하니까 나 좀 쉬어야 되겠어, 이렇게 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보다 보면 노령층이라고 하지만 60대 이상 분들이 되게 정정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럼요. 네. 요즘엔 뭐 60대를 뭐 노년이다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찌감치 은퇴를 자산과 같이 맞아버린다면 사실 인구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지요. 확실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 경험을 풀어내기 전에 자산 상승으로 인한 은퇴가 엮여진다면 이분들이 그 노동력을 사회에 뿌리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코로나라든가 이런 사태들이 또 같이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경기가 꺼져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이 뉴스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건 최근 2, 3년 동안에 많이 오른 우리나라의 자산 사장들, 그리고 또 이 양극화가 좀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우리나라의 고령층들은 일본의 고령층처럼 그렇게 막 완전 노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아직도 정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구간들인데, 이런 구간들이 나 고생했으니까 돈 좀 벌었으니까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회적인 좀 어려운 현상들, 이 부분 고민하셔야 되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노후 대비가 네. 노후 대비에 또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현상 아닐까 싶은데 제 지인 중에도 그 자영업을 하시는 그 형님이 계신데 네.
보니까 그분이 그 일일비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사업이 잘 안 돼서 너무 힘들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또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강남에 사놓은 집이 맞아요. 많이 올라서 그 금액으로 또 대출을 계속 받을 수가 네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확실한 노후 대비는 네. 내 집 한 채 혹은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투자를 얼마만큼 제대로 하냐 못하냐의 어떤 기로에서 또 맞아요. 많이 갈리는 네.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한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죠? 차이가 네. 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말씀대로 강남을 좀 갖고 있어서 올랐을 때 그 차이가 확실히 나는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선 사실 우리가 앞에 있는 미래 가치를 뒤로 현재로 땡겨 쓴다고 하는 이 대출을 통해서 자기의 여유로운 생활들이나 다른 투자를 또 영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잘못 땡겼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은퇴할 때 보면 뭐 치킨집하고 무슨 집하고 무슨 집하고 이렇게 자영업으로 많이 나가는데 요즘 자영업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아마 이런 투자를 좀 했던 분들한테는 사실 이 노후가 거의 없다고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어려운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만 단순히 본다면 그냥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쉬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쉰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남을까를 그렇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이것을 자산으로 해서 더 굴려서 더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경험이 무경험이 좀 많아서 오히려 돈을 더 허투루에 써서 더 어려워지는 현상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이렇구나라기보다 이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효과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신다는 거.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 이럴 때 대출 만기가 또 돌아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같이 엮여 있다면 요즘에 나오는 뭐 40대 파이어족처럼 일찍이 자기 은퇴를 선언하는 이런 좋은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벌어놓은 자산을 다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현상들이 많이 나온다. 좀 주의를 잘 기울여서 주변을 좀 살펴야 되는 그런 뉴스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도 슬기로운 내 집 마련과 투자 생활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춤한 거래에도 안전자산 믿음 여전, 숨 고르는 강남 3구라고 되어 있는데 강남 3구에 대해선 지난주 그 강남 경매에서도 한번 맞아요. 다뤘던 네, 얘기인데요. 그렇죠. 여전히 투자처나 똘똘한 한 채로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뉴스를 계속 지켜보다 보면 지난주 뉴스 또 그 지난주 뉴스들 중에서 이렇게 패턴이 유지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이슈들은 다르지만 분야별로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속하겠죠. 일단 경매 자체도 지난 뉴스에서 그랬지만 지금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강남을 좀 더 지금 같을 때 더 안전하게 바라본다.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 하면 금 같은 걸 얘기하고 외국에선 달러 같은 걸 얘기하는데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려운 때는 부동산만한 게 없지 이런 것들이 퍼지다 보면 그래도 좀 어려울 땐 내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믿음들이 퍼져나간다는데 그런 믿음에서의 강남의 모습들은 떨어지지 않는 떨어지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식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들을 이제 한다 이런 것들이 서로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거래가 돼서 시세가 막 올라가면 좋지만 크게 시세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믿음에 보답할 거다라고 하는 입지적인 특징들 또는 어떤 자산적인 특징들을 강남 3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려운 시기에는 대체 자산으로 봤을 때는 자산 보유하고 있는 가장 똘똘한 자산의 역할을 정확히 가져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번 분들도 네.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이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그렇죠. 돈을 또 더 많이 버시는 분들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을 지키려고 할 때 안정적으로 나가지 않는 걸 원하거든요. 잘 오르면 더 좋지만 그런데 이 부동산은 일정 시기에 가면 급등하고 네네. 어떤 시기에 가면 잘 안 떨어지면서 이게 굳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변동성이 큰 이 코인이라든가 금융자산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의 운도 따랐지만 그렇게 해서 획득이 됐을 때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는 마치 금고와 같은 약간씩 불어나는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그런 것에 대체적으로 강남 3구를 바라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니까 올해 강남 3구 갭 투자 거래가 2건에 불과하다는데 네. 강남 3구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대세 하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대세적인 하락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변곡점을 거쳐서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꾸준히 떨어진다기보다 폭은 좀 크게 떨어지지만
지속성에서 좀 약하다는 거죠. 다른 지역들은 폭이 좀 적지만 꾸준히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 아 이거는 하락의 전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강남은 갑자기 뭐 5억이 떨어졌다가 뭐 10억이 떨어졌다 거래가 되기도 하지만 어느 날 보면 다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한 10개의 거래가 있다면 10개의 거래가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들은 외곽에서 나오는 모습들인데 강남은 10개의 거래 중에 한두 개가 떨어졌다가 한두 개가 올랐다가 진폭이 좀 크다라는 거죠. 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강남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수요층들이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진입하겠다라는 그 대기 수요들 이런 대기 수요들이 강남의 안전자산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살아있는 한 어느 정도의 진폭이 나오더라도 강남이 갖고 있는 특성상 지금 오히려 개발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직도 눈에 띄는 개발이 많고 또 아직 더 나와야 되는 개발도 많고 하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믿음들이 호재와 더불어서 같이 반영돼서 현실화됐을 때 시장을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뭐 마음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현상이겠지. 건설업체들 주택 경기 전망 악화에도 표정 관리라고 돼 있는데, 네. 자 아무래도 지금 같은 그 보합 상태가 지속될수록 네. 그 건설업체는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 뭐 본인들 주택 경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주택 경기 실세 지수가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고 네. 하는데, 자 이러면 우리가 그 고민하는 그 미분양도 맞아요. 더 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주사년에서 연구한 그 이 자료에서 보통 이게 매달 이렇게 자료를 발표하는데 이 주택 경기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폭을 놓고 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는 부분들 공급이 아니라 직접 구입하는 매수하는 부분들의 경기 판단이 있다면 이 건설업체들은 지어서 팔 때 나중에 팔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집 짓는 건축주라면 야 지금 지어서 또 시공사가 지금 지어서 내놓으면 이게 잘 팔릴까? 그런데 시장이 좀 묶여 있어서 지금 내놓는 것보다 내후년 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올해 당장은 사업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거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뭐 대출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규제도 있고 대선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물건을 내놓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인 거예요. 그럴 때 사업 주체들은 아무리 공급을 하겠다고 정부가 정책을 내놔도 정부의 공급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일부 축이 바로 이 민간업자들인데 민간업자들 이용해서 지금 그 말 믿고 넣는데 사실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럼 다 재고가 되는 거고 이 재고는 말씀대로 미분양이라는 거니까 또 우리가 지었을 때 새 물건과 지어놓고 아무리 새 거지만 턱 어느 정도 판매하는 시점을 지나버리면 미분양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을 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아 이 물건이 좋을까 나쁠까 뭐 이런 고민들에서 약간 중고물품 같은 재고물품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차라리 확 분위기 좋을 때 해야지 이럴 때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업체들이 공급하는 속도를 좀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좀 힘들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작년에도 그랬고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악순환을 가져오는 게 되죠. 공급하는 주체로부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공급을 늦추게끔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심리 공급자의 심리가 확실히 떨어졌다. 이 부분들이 주택경기 전망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공급은 한번 하게 되면 완성이 될 때까지 2, 3년이 걸리고 짧게는 뭐 6개월에서 빌라 같은 경우는 7, 8개월 걸리는데 지금 들어가도 7, 8개월인데 여기서 조금씩 늦추면 더 늦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원하는 공급 양이 제때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죠.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 이면에는 거래가 안 되니까 물건 자체를 안 내놓을 것이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스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자 기사문을 이렇게 보니까 건설업체들 역시 그 지금의 보합 상태가 일시적일 거라는 어떤 예상인데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서 그 지방은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사는 사람들도 알짜를 하나만 사지만 공급하는 사람들도 시절이 애매할 때에는 확실하게 돈 되는 곳만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비교같이 해서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수요층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공급할 때는 확실한 데만 공급하겠다 이런 철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보다는 좀 더 수도권 쪽에 붙으려고 하고
그런 공급자들이 많다 보면 수도권의 땅이 계속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땅은 또 경쟁이 붙어서 올라가게 되고 역시 공급할 때의 토지 부분도 지방과 수도권이 격차가 벌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다 좋을 때는 아무데나 지어도 팔리는데 어려울 때는 확실한 데만 본다. 이것은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수요층과 더불어서 공급자도 똘똘하게 공급할 수 있는 땅만 원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에 대한 차별성도 좀 나온다. 그런 것들이 시장을 좀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일시적이다라고 본다는 건 어쨌든 정부가 지금 교체 시기라든가 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냐에 따라서 지방도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라면 지금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한번 시간 흘러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이 직접 재개발한다던 13만 6천 가구 국회 문턱에 1년째 표류라고 돼 있는데 자, 결국 공공 재개발이 1년째 답보 상태라는 건데 맞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공급 대책이 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민간 공급은 차치하고라도 공공이 직접 하기 때문에 애초에 작년에 우리가 이제 뭐 3080 플러스 나오고 이사 대책 나왔을 때 공공이 직접 하면 좀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네네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했거든요. 10년 걸릴 거 5년 걸리고 뭐 5년 걸릴 거 2년이면 직접 시행하겠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 그래도 공급이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한다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문제는 공공이 직접 하다 보니까 직접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섹터에서는 법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률을 좀 바꿔야 되는데 작년에 그 바꿀 타이밍에 여러 가지 뭐 LH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났었고 그걸 좀 해소할 만한 시점부터 대선이라든가 선거에 대한 영향들이 있었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 법령이 바뀐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확진자들에 대한 투표권을 몇 시에 줄 것이냐 이번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순식간에 법을 개정을 해서 6시부터 뭐 8시가 한다. 이것들은 본회의에서 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법은 1년까지 이루고 있을까?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일수록 사실 결정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법을 좀 고치는 부분들이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애초에 이 법은 처음 소위원회 단계부터 검토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선의 어떤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구 수가 자그마치 13만 가구면 굉장히 큰 가구수인데 지금 앞서서 우리가 앞에 뉴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네네. 앞에 뉴스도 공급이 좀 어렵다고 주택 경기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민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공공조차도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법령 개정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하면 둘을 합치면 민간, 공공 전부 다 공급이 최근 1년간 어려웠다는 거죠. 이 1년의 어려움이 새 정부 들어왔을 때 바로 추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인데 이 상태로 본다면 1, 2년 좀 더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 공공 직접 개발을 갖고 희망을 갖고 들어갔던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야 이게 1년 동안 허송세월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뭐 어떻게 보면 하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쉽게 투자를 들어가면 안 된다는 특히나 이렇게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라든가 선거가 많이 있는 시기에는 특히나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문제가 보니까 그 도시정비법 개정안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인 네. 것 같은데, 자, 법안 절차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예, 그렇죠. 근데 180석의 여당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럴 때? 여당이 180석이지만 네네. 이 여당이 180석이라는 그 회의는 본회의라고 얘기하죠. 국회 본회의.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보다 작은 회의, 뭐 소위원회도 거쳐야 되고요. 또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데 법사위에 그 법령에 대한 문구 심사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서너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다 안에서도 한 당이 하는 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이 나눠서 지금 심사를 하는데 거기 작은 예를 들어서 10명의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본회의에 통과될 리 만무하죠. 근데 본회의는 어쨌든 의석수가 많으니까 두드리면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야당과 여당의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한 당이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시기는 모르지만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굳이 지금 하는 게 이롭냐, 1년 뒤에 하는 게 이롭냐,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키를 잡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약간 헤게모니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 과정에 이게 문제가 부동산이고 이게 어려운 공급의 문제가 있었고 또 공공의 직접 공급이라는 거 본다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것들을 1년 동안 말만 해놓고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는 투자자들 입장에 봤을 때 정부가 이런 거 한데
진짜 한데 이렇게 해서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이렇게 혼란이 좀 있는 변동성 있는 시기에서 정부가 어떤 걸 강력하게 민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투자하는 거는 굉장한 오류가 있다. 오히려 절차라든가 또 법령을 바꿔서 투자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종을 상향시킨다든가 용적률을 올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법을 좀 더 편하게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꾸려면 바꾸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절차를 거치려면 쉽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법령이 바꿔서 올라간다 이랬을 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쉽지 않은 게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은 또 이런 걱정입니다. 이러다 혹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이게 또 무산될 수도 있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안이라는 게 회기년도라고 해서 한 번 법안을 내놓으면 1년이든 뭐 6개월이든 그 회기 안에 그러니까 한 국회가 나가는 1년의 회기 안에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면 처리가 안 되는 미처리 법안으로 돼서 폐기가 되는 게 우선이고요.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다시 발의를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법안들은 밀고 나가야 되는 힘이 있어서 금방 되는 법안도 있지만 어떤 법안들은 내놓고 말은 띄워놨는데 그 국회의원 자체가 이 법안이 좋습니다라고 말은 띄워놨는데 실제 끝까지 못 가서 없어지는 법안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새로 들어올 정부가 이 지금 법안을 어떻게 중요성 있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따라 다를 건데 통상적으로 본다면 바뀌기 전 법안을 바뀐 이후에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수정을 좀 보겠죠. 하지만 뭐 세대 수뿐만 아니라 용적률 이런 것들 정체적인 것들은 아마도 괜찮으니까 가져갈 건데 제때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실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도 좀 손을 보고 바뀐 올해 하반기 정도나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지금으로선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2월 셋째 주의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 브리핑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